이규 교수님께서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어, 연방제적 지방 분권과 직접 민주제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발표는 한 30분 정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60분 내지 70분 정도는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수님 준비되셨죠? 예, 네. 화면 그러면 공유시키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지방분권하고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함께 논의해 달라고 하셔서, 마침 제가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한 가지 개념으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내에 이제 맞추려고 생각하고 저도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그, 이게 제가 그 평생 연구한 결과를 그냥 오뚜기 국가론 해서 이제 묶어냈는데요.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오뚜기를 보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 한 국가도 그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번영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에서 무게의 중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권력의 중심을 의미하고 권력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방에게,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방분권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제도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의 중심이 국가의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또 국가 형성이 아래에서 위로 이루어지는 막 그러한 국가가 지방 분권 국가이고 또 직접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려는 것의 주요 요지고요. 서론이자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행복과 지방 분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이 스위스의 경제학자인 브루노 프라이 교수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 개념을 경제학에 처음으로 도입한 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여건 하에서 지방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실증적으로 매년 3월 20일이면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데 올해도 보면 예외 없이 분권이 많이 된 나라 또 작은 나라들이 1위에서 9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게 다 작은 나라들이죠. 나라가 작다는 것은 유럽 전체를 한 나라로 본다면 거의 90% 내지 100% 분권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나라일수록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이고, 그 중에서도 이 북구라파에 속하는 나라들, 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에서 이미 분권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국내적으로 지방 분권이 상당히 많이 진전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한국은 143개국 중에서 52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52에서 6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경제 발전과 지방 분권. 여기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이분이 앞에 말씀드린 브루노 프라이 교수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시 이 집안 전체가 이제 경제학자 집안인데 바젤 대학에 이제 총장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안성호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만나 뵌 적이 있죠. 그래서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스위스에는 3천여 개의 정부가 있는데 이 정부들이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한다. 잘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혁신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분하고 이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또 한국 KBS에 인터뷰도 요청에 응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그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 이렇게 보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등등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그만큼 분권화된 규모가 작음으로써 이 다른 나라의 주 규모보다 작죠. 그래서 그 분권화된 나라들이 그 경제소득도 높은 경우가 많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나라 규모는 크지만 또 그 안에 연방 제도를 통해서 상당한 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한 나라의 번영 또 한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도 이것은 지방 분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게의 중심,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을수록 국민 소득도 높더라.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그 엘빈 토플러인데 이분은 그 특히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제 사진 찍기는 좋아하는데 이분하고 그래서 선거 사무실에 걸어놓기는 좋아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건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IMF 이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그 한국을 위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이죠. 이 책에서 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노동, 시민사회,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강조한 것이 정치제도, 국가제도를 경영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은 개발경제 시대 때는 적절하게 작용했지만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점점 퇴색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게 이제 2001년도 일이니까 벌써 23년이 지났죠. 근데 그중에 이제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IT, BT 중심의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왜요?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안 먹어도 돼요? 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하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상당 부분 실현이 됐는데 나머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 한국의 유효한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목 치면 포털에서 제목 치면 그냥 뜹니다. 그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 개발 경제 시대는 우리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관료들이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이제 지식경제사회에 들어서고 우리가 선발주자로 나서게 됨으로써 목표가 불분명하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 진로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사회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 분권적인 구조가 불가피하다. 각그 지방이 위험을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시행 착오를 통해서 그 정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 구조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엘빈 토플러의 주된 주장이었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이태원 사건 지금 특별법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본질이 뭐냐? 그 국가 경찰이 너무 과부하니까 지방 분권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치 경찰을 만들었는데
자치경찰한테 아무런 실권을 주지 않고 사무만 지방으로 놓고 그 집행은 다시 국가경찰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경찰은 자치사무까지 이제 더 얹어서 과부하에 더 과부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낮에 시국 제한을 하다가 밤에 저 사건이 터져도 그냥 지쳐가지고 할 수가 없는, 또 자기 사무가 아니니까 곁다리로 끼어든 사무니까 그렇게 정성을 쏟지 않는, 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만든 참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이게 보고서도 썼는데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경찰관 한 5명 정도만 배치되어 있었으면 전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용산구에는 그 경찰이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다음 오늘 제목이 연방제적 지방분권이었는데, 그 이제 상징적으로 지방분권을 많이 하자, 뭐 그런 뜻에서 연방제적인 수식어를 붙인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연방주의를 이해하는 게 나라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방하고 주 관계만, 예, 연방국가의 개념, 연방주의의 개념에 포함시켰는데, 스위스는 좀 다릅니다. 스위스는 연방과 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개마인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연방제를 얘기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그 하위 단위의 이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국가의 기초를 이룬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국가를 형성하는, 이런 지방분권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그런 국가인데, 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방분권을 좁은 공간에서의 연방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는 분권이 많이 된 나라를 연방 국가다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연방 국가이면서 단일 국가보다도 더 중앙 집권화된 그런 나라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소련 연방, 그다음 멕시코 연방, 브라질 뭐 이런 데는 에, 연방 국가라고 썼으면서도 권력이 굉장히 중앙 집권화되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스페인이나 그 영국 이런 경우에는, 이 자치 공동체 내지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제정권까지 주어가지고 상당한 분권이 진전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연방 국가냐 단일 국가냐 하는 것이 지방 분권이 어느 정도 되었냐에 대해서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 못한다. 헌법에 연방 국가라고 쓰면 그게 연방 국가로 인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연방 국가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스페인은 국왕은 연방국가를 갈라 그러고 군부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연방국가를 말은 쓰지 않으면서 권한은 상당히 많이 분권화시킨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뭐 연방주의 이론관 다 알고 계시죠? 뭐, 성경에도 뭐 연방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긴 하지만, 어, 이론가로서 보면 알투시우스가 가장 이 연방주의 본질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론적인 기초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보충성의 원리, 또 이제 이분에서 시작된, 뭐 그전에도 있었죠. 있었는데 이분이 체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실 이 국가 조직 구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두 분 다 프랑스 분이죠. 몽테스키웨와 토크비를 들 수가 있는데, 몽테스키웨는 이 미국의 건국에 있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그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을 애독했죠. 그래서 여기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국가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몽테스키웨는 이 공화제 공화제는 본성에 비쳐 작은 영토밖에 갖지 못한다. 작은 영토, 작은 국가에서만, 공화국의 이 실현 가능한데, 이 공화국의 치명적인 약점은 외적이 침입했을 때 파괴되기 쉽다. 그래서 이 작은
규모의 공화국의 장점과 큰 국가의 이 국방력 이것을 그 장점을 취해서 연방국가적인 그러한 그 국가 구성을 얘기를 토크빌은 그로부터 한, 그, 한 60년, 70년 후에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쓰면서 미국의 연방제 또 지방 자치에 대해서 뭐 가장 그 본질을 꿰뚫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분도 몽테스케를 인용했다는 말은 없는데 이분이 저 몽테스케를 애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방제도는 나라의 크고 작음에서 나오는 이점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창안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우리는 흔히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이 지방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분권은 그 반대적으로 이 지방에 그 주도권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인데 요즘 제가 그 독일하고 스위스 제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독일은 아예 헌법에서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모든 정책이 이 잣대가 평가의 잣대가 균형 발전에 두고 있을 정도로 균형 발전을 강조를 하죠. 거기에 비해서 스위스에서는 재정 조정을 통한 지역 간의 재정 격차 극복을 제외하고는 균형 발전에 특별한 정책이 없습니다. 그 대신 지방에게 과세권을 부여해서 지방마다 조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독일에서 그렇게 많은 자원과 노력을 기울여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익빈 부익부는 여전하더라. 그래서 그 경제적인 격차를 보면 두 나라 다 1대3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스위스의 1인당 소득이 독일의 한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 지방 지역 발전 특히 요번에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그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교수들하고 이 지방의 과세권 조세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방에게서 과세권을 박탈하는 건 열악한 지방, 인프라가 열악한 작은 또 산악 지방 뭐 이런 그 열악한 지방에서 이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박탈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 주도로 가야 된다. 그래야 열악한 지방, 가난한 지방이 잘 사는 지방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축크라는 그 주죠. 인구 12만 정도 되는데 찌질하게 가난한 지방에서 이 요즘은 가장 부유한 국민소득이 그 지방의 국민소득이 한 15만 불 정도 되죠. 가장 잘 사는 또 다른 지방을 위해서 돈을 받아서 살림을 하다가 요즘은 많은 돈을 내놓는 그런 지방으로 변신한 대표적인 지방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규모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크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놨는데 이것은 권한 배분 이전에 이미 그 규모에서 고도로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여기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평균 규모가 한 1,800명 정도 뭐 스위스의 경우 한 4,000명 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통폐합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도 한 7,000여 명 정도 일본에도 통폐합을 많이 했는데도 7만 2천 정도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그 시정촌 통합을 했는데 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요즘 이제 전반적인 평가이죠. 그런데 한국은 읍면자치를 폐지함으로써 일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집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작을 경우에 지방분권이 강화된다. 이것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거리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고 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방분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국가 중심주의다. 그래서 국가가 권력을 여전히 독과점하고 있고 획일성이 그 지배한다. 그래서 지방 중심주의로 가서 권력을 분점시켜야 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오늘날 시대적인 요구에 맞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 사무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육, 소방, 경찰이 전부 광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담당자는 다 국가경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은 자체를 한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구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막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마는 그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의 자유라는 책에서 아돌프 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작은 공간에서 날마다 실제적으로 행사되고 실현되는 곳에서만 큰 공간에서의 건강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 그 풀뿌리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가 일상생활에 실현되지 않으면 시민정신 또 민주정신을 배양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 이거는 발명가가 있는 거죠.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저작권자는 루소. 그 다음에 1973년 프랑스 혁명헌법을 제정했는데, 그게 이제 자코뱅 헌법에서 원래 이제 1792년에 혁명헌법에 이 직접민주주의를 공도세가 넣었죠. 그런데 이 헌법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롱드파가 실각함으로써. 그런데 이제 자코뱅 헌법이 1793년에 제정되는데 여기서 공도로세가 주장했던 그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 직접민주주의는 프랑스에서 꼽히지 못하고 이 국가인 스위스에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는 칸톤 차원에서 먼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연방 차원으로 확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 스위스에서 주민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집회민주주의, 집회직접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투표소에서 하는 표결을 통한 이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그것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도입된 배경은 이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의회주의를 실현했는데 결과는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더라. 그래서 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스위스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알프레드 애셔죠. 이 사람 경제인이면서 거의 그 철도왕, 이 은행왕, 등등 이 근대적인 경제 기반을 이 사람이 설계를 했던 거죠. 그런 기술 발전도 이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정치에도 발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이 계약의 양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할 정도로 권력이 강했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항에서 일어난 분이 칼 비르클리라는 분인데, 이분 이제 원시 공산주의를 꿈꿔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가지고 조합운동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 대중집회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쭈리에서 칸톤 의원이 돼서 쭈리 헌법에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미국의 민주주의도 설리반이라는 저널리스트, 이거 노동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왜 미국은 이렇게 철도 자본, 금융 자본에서 지배되어야 되는가? 거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위스도 60년대에 그랬다. 그래서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위스의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책을 썼죠. 그것이 시민에 의한 직접 입법이라는 책을
1892년에 썼는데 이 책이 성경보다 많이 팔렸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연히 읽은 우렌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평생의 과업이 내 인생 필생의 목표가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직접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오레곤주 의원이 되어서 오레곤 헌법에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직접민주주의는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시하는 국가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급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의 선거, 20세기의 민주주의가 선거권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의 역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하면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이제 글라루스의 주민총회 장면인데, 오늘날 사실 이건 관광상품이 되었고요. 하나의 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8개 국가에서나 이제 이게 남아 있는 데가 이제 2군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퇴색하고 있는 그런 주민총회 모습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총회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대개 이제 학교 강당 또 어떤 데서는 교회 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2,14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80%가 주민총회가 지방의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있는 데는 비교적 규모가 큰 2만 명, 3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이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인 80%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예산안부터 조례안 등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 거죠. 집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집회 민주주의는 오늘날 작은 개마인드 수준을 제외하고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투표소에서는 표결 민주주의가 이제 스위스에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특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문제에 관한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스위스에는 재정 국민투표를 통해서 예산 절감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면 헌법에 헌법 개정 절차로서 국민투표가 들어와 있고요. 다 뭐 아시는 것처럼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투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거에는 지금 헌법에서 72조에서 하고 있는 국가 안위에 대한 국민투표 대신에 1954년에 제대로 된 국민투표가 헌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의적 국민투표. 즉 국회가 법률을 정했는데 1개월 내에 국민투표를 발안을 시켜서 국민들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도 있는 국민 거부권이 이때 보장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폐지되고 그 대신에 이 국가 안위에 관한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플레비시트로 악용될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인데 직접민주주의에 주민 소환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직접민주주의에서 주민 소환을 빼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는 이것도 직접민주주의에 속한다 이렇게 보는데 스위스에서 왜 빼느냐면 직접민주주의는 안건에 대한 거다. 사안에 대한 거고 사람에 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민투표 제도와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됐는데 특히 주민소환제도에 대해서는 그 노 대통령이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 주민소환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이랬더니 탄핵 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길래 예, 진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제도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토론을 시작합시다. 이래서 도입되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주민투표 제도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 서울시 무상급식부터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란 이안을 해서 이 이란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고 이안은 이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런 안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란이 채택되지 않고 이안이 채택되거나 투표가 무산되면 시장직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걸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민투표제도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안에 대한 건데 인물에 대한 선거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 어떤 성부설을 걸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 이 주민투표제도를 신임투표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역효과를 냈던 이제 그런 것이고 이 주민투표는 원래 단일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란이냐 이안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란도 반대하고 이안도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주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이제 원래 주민투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주민투표는 또 기존의 결정에 대한 찬반, 이게 이제 원래 주민투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의회가 결정한 조례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이 주민투표인데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에는 새로운 안건을 발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표결한 이런 제도를 넣어놨죠. 이것은 주민 발안이지 주민투표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주민투표, 국가로 치면 국민투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회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법률을 통과시켰을 때는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국민투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이 국민투표 제도를 이 국민 거부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 폭스 비토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을 가르쳐서 스위스에서는 이 협치 강제 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게 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개표를 하지 않고 이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토가 거절되는 그러니까 부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이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 거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3분의 1이 미만이 돼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투표의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뭐 투표율이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10%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유효하게 인정하는 데 대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성이 덜한 인물 사안 투표에 대해서는 3분의 1 미만이면 무산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스위스에는 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집회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투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토론을 한참 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들 10%가 참여해서 실제로 그 주민투표 직접 집회민주주의인 주민총회에는 뭐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지방자치단체나 작은 지방자치단체나 다 100명 미만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주민의
뭐 2% 정도, 1%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위스의 그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스위스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던지 간에 거기서 결정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 투표에 불참한 사람은 투표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지 불참한 사람의 의사를 더 중요시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발적인 주민 대표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비판을 많이 했더니 이것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바꿔놨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민주주의 기능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면 특히 국민투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투표가 지금 인정이 안 돼 있죠. 주민투표도 인정이 안 돼 있죠. 이것이 여야 간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스스로 국민투표에서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또 주민투표에서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협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충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그 토론 시간에 심도 있는 그 토론이 네,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